제1장 상모리 소년 형제들. 1916년에 경북 칠곡군 양목면에서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로 이사를 온 박성빈 일가는 박정희가 태어난 이듬해를 전후하여서는 식구가 10명이 됐다. 맏딸 귀희가 시집을 간 대신에 동희, 무희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 둘이 늘었기 때문이다. 박성빈은 금오산 효자봉의 산자락이 평지로 변하기 직전 끝머리에 집터를 골랐다. 온폭하게 패인 대지에 동쪽만 제외하고 사방이 대나무와 탱자나무 숲으로 빙 둘러쳐진 곳이어서 담을 쌓을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 고려됐던 것이다. 여기서 박성빈은 온 가족과 함께 황토흙을 이겨서 흙벽돌을 만들고 나무를 잘라 안채와 사랑채인 두 초가를 지었다. 안채는 북향, 정면에 있는 언덕과 대나무 숲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다. 박정희가 쓴 나의 소년 시절에 따르면 이 집은 6.25 동란 당시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였으나 6.25 때 파괴된 것을 사랑채만 옛 모습으로 복구하고 안채는 초가로 가건물을 백형이 지었다가 5.16 후 지금 있는 안채를 다시 건립했다. 지금 있는 사랑채 큰 방은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고고의 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산실이다 라고 기록돼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새 후보가 모두 찾아와서 더 유명해진 박정희의 생가 안채는 L자 모양의 기와집이다. 원래의 안채는 마이너스자 모양으로서 부엌과 방 2개 사이로 마룻방이 하나 있었다. 박정희가 태어난 사랑채에도 방이 둘이었다. 그의 산실인 큰 방은 2 곱하기 2.3m 크기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어머니 백남이가 정희를 낳은 뒤 혼자서 탯줄을 끊고 대충 씻어서 눕힐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문을 통해서 부엌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채의 작은 방에는 소년 박정희가 공부할 때 썼던 안진뱅이 책상 하나가 지금도 놓여 있다. 가로 88cm, 세로 53cm 정도인데 서랍이 2개 달려 있다. 서랍 바닥엔 잉크를 흘린 자국이 남아있고 책상 위에는 판독하기가 어려운 낙서들이 세월 속에서 바래져가고 있다. 박정희는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한자 이름을 자주 쓴 듯 박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인다. 박정희가 태어난 사랑채에는 외양간과 소여물을 끓이는 큰 가마솥이 걸렸던 부엌이 있다. 이 부엌의 한쪽 벽을 따라서 문제의 디딜방아 복제품이 놓여 있다. 어머니 백이 여사가 박정희의 생명을 지으려고 디딜방아에 머리를 쥐고 뒤로 나자빠졌다는 그 방아는 6.25 동란 때 불타고 없어졌다. 5.16 거사 뒤에 생가를 찾은 박정희가 맨 처음 물어본 것이 여기 있던 방아는 어디 갔어였다. 그래서 가족들이 똑같이 생긴 것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박성빈 집안에서는 이 방아를 보리방아로만 사용했다고 한다. 겉보리를 호박 속에 쏟아붓고 물을 약간 죽인 다음 2-3 시간 방아질을 하면 껍질과 나달이 분리된다. 이것을 다시 키질하여 보리 껍질을 까불린 다음 밥을 지어 먹었던 것이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통시가 있다. 지금 남아있는 가구들을 가지고 추정하면 이 집안의 재산 목록은 장롱 하나, 노쇠화로 하나, 탈곡기 1대, 가마솥 몇 개, 밥상과 소반 몇 개, 숯불 다리미, 호롱불 등장 3-4개, 안진뱅이 책상 하나, 식기와 옷가지들, 그리고 언문 소설을 읽는 데 썼던 백남이의 돋보기 하나, 가축으로는 닭이 5마리, 황소 1마리, 박성빈 일가가 양목에서 이사올 때 가져온 가구는 황소 1마리의 등에 다 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 구미생가 안채에 보존되어 있는 장롱은 괴짝에 더 가깝다. 나무 상자의 절반을 잘라내고 문을 만들어 열고 닫게 했다. 백남이는 이 장롱을 저금통으로 이용하여 동전과 지폐를 모아두었다가 박정희의 월사금으로 쓰곤 했다. 산자락 끝에 외따로 있는 이 생가를 배경으로 하여 앞을 내려다보면 낙동강이 아련히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한 500m 아래에는 경부선 철로가 있다. 1920년대에는 증기기관차의 객차 선엇을 연결하고 그 뒤로는 화물칸을 줄이어 달아서 지나가곤 했다. 시계가 없었던 이 집안에서 백남이는 기차 지나가는 소리를 기준으로 하여 아침밥을 지었다고 한다. 박정희가 태어난 1917년 직후로 추정되는 시기에 큰형 동희는 집을 나가서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다.
금융조합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도피하게 된 것이라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다. 박정희의 큰누나 귀희의 아들 은희만은 함흥에 돈을 벌러 가서 삼판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함흥차사란 별명이 붙은 동희가 함경도 일대와 만주 등지를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근 20년이 지난 뒤였다고 한다. 결혼한 직후에 생이별하게 된 그의 아내 김동금은 생과부로 세월을 보내다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나이 40을 훨씬 넘긴 무렵이었다. 김동금이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자 박동희의 여동생 귀희가 같은 마을에 살던 25살 난 여산 송씨를 소개하여 둘째 부인으로 맡게 된다. 당시 박동희의 호적에는 그의 조카 박재석이 아들로 입적돼 있었다. 동희가 외지로 떠난 뒤에 소식이 없자 박성빈은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차남인 무희의 장남 재석을 양자로 삼아 입적시킨 것이다. 재석의 실제 출생 연도는 1923년생인데 호적에는 1925년생으로 적혀있다. 유아 사망률이 약 30%였던 시절 사람들은 태어난 아기가 홍역을 치르고도 살아남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 호적에 올리곤 했었다. 박동희의 본처 김동금은 6.25 당시 이 집이 폭격을 맞았을 때 실명했다고 한다. 소이탄이 눈앞에서 장렬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1961년 5.16 이후에 이 집의 경비를 맡았던 구미경찰서 정복과 형사들은 김동금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박정희가 공부방으로 쓰던 사랑채 작은 방에서 주로 누워 지내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2년에 김 씨가 68세로 사망했을 때 한 형사는 그런 사람이 집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집을 자주 왕래했으나 박동희와 송씨 부인 그리고 딸 박재선만 보아왔던 것이다. 박정희가 자라고 있을 때 농사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장정은 박성빈의 둘째 아들 무희뿐이었다. 어머니 백남이 쪽의 성품을 빼닮은 그는 다정다감하면서도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부지런한 성격이었다. 그는 연한 차씨와 재혼한 뒤에 사랑채 바깥으로 담을 쌓고 초가집을 하나 지어나갔다. 당시 박성빈 일가의 농토는 처가문중의 위토답 8마지기와 칠곡군의 대지주인 장택상에 붙인 소유 5마지기의 논을 빌려 소작하는 것을 포함해서 13마지기였다. 이 무렵 구미읍의 대부분 농가는 소작농이었고 그들의 평균 경작 농토가 10여 마지기 정도였다고 한다. 소작류와 시제 때 내는 쌀을 빼면 이 집안의 매년 떨어진 곡식은 20가마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쌀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 쌀을 팔아서 생활 필수품을 사고 학비도 돼야 했다. 박무희는 집안에서 쌀이 떨어질 때면 밤을 새워 가마니를 짜서 양목시장에 가서 팔곤 했다. 재석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도와서 가마니를 짜야 했고 수십 장의 가마니를 지고 시장으로 가는 아버지의 뒤를 서너 장 되는 가마니를 둘둘 말고 지고서 낑낑대며 따라가곤 했다. 소년, 학교에 가다.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4월 26일에 쓴 나의 소년 시절을 인용해본다. 맞춤법을 요사이식으로 고치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을 뿐 원문 그대로 싣는다. 상모동이란 마을은 1910년대의 우리나라 농촌을 그대로 상징하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선산 김씨 수호가 그래도 부유한 편이었고 기타는 거의가 한량없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90여 호가 6개 소부락군으로 나뉘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상모동에 와서는 약 1600평 정도의 외가 위토를 소작하면서 근근히 양식은 유지가 되고 형들이 성장하여 농사를 돕게 되니 생활은 약간씩 나아졌다. 아버지는 거의 가사에 무관심하고 출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려서 양가의 규슈로 태어나서 출가 전까지는 고생이라고는 별로 모르고 자랐으나 출가 후는 계속된 고생 속에서도 우리 칠형제를 남 못지않게 키우시느라고 모든 것을 바치셨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는 셋째 형 상희 씨를 구미 보통학교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키셨다. 그 당시 이 마을에서 보통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상희 형 하나뿐이었다. 내 나이 9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구미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이때 형은 벌써 졸업을 했다.
이때 우리 동리에서는 세 아이가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다. 다른 두 아이는 나보다도 나이가 몇 살 위고 입학 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신학을 약간 공부한 실력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3학년에 입학을 하고 나는 1학년에 입학을 했다. 상모동에서 구미읍까지는 약 8km, 시골설은 20리 길이라고 불렀다. 입학날은 1926년 4월 1일이라고 기억한다.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했으니까 학교 수업 개시가 8시라고 기억한다. 20리 길을 새벽에 일어나서 8시까지 지각하지 않고 시간에 닿기는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시간이 좀 늦다고 생각하면 구보로 20리 길을 거의 뛰어야 했다. 동리에 시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시간을 알 도리가 없고 다만 가다가 매일 도중에서 만나는 우편 배달부를 오늘은 여기서 만났으니 늦다, 빠르다 하고 짐작으로 판단한다. 또 하나는 경부선을 다니는 기차를 만나는 지점에 따라 시간에 빠르고 늦다는 것을 짐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끔 기차 시간표가 변경되면 엉뚱한 착오를 낼 때도 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은 연도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기쁘기만 했다. 여름과 겨울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책가방을 허리에 동여매고 삿갓을 쓰고 간다. 아랫도리 바지는 둥둥 걷어 올려야 한다. 학교에 가면 책보에 책이 거의 비에 젖어 있다. 겨울에는 손바지 저고리에 손버선을 신고 두루마기를 입고 목도리와 귀걸이를 하고 눈만 빠끔하게 내놓고 나간다. 땅바닥이 얼어서 빙판이 되면 12번도 더 넘어진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앞을 볼 수가 없다. 시골 논두렁길은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가 치면 길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 사곡동 뒤 솔밭길은 나무가 우거지고 가끔 늑대가 나온다 해서 혼자는 다니지를 못했다. 어느 눈보라가 치는 아침에 이곳을 지나다가 눈 위에서 늑대 2마리가 서로 희롱하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마을 아이 셋이 집으로 되돌아가고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그곳을 지날 때는 언제든지 늑대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이 동그랗게 돼 서로 아무 말도 않고 앞만 보고 빨리빨리 지나가곤 했다. 그런데 이 솔밭이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나무 한 그루 없이 싹 벌목을 해서 뻘건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었다. 박정희의 수기를 읽어보면 시각적인 묘사가 아주 실감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의 즉석 연설에서도 가끔 그런 묘사가 있다. 예컨대 1963년 10월 9일 부산에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에서 그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키 큰 코스모스, 코스모스보다 낮은 주막집, 두 농부, 막걸리 라고 가을 풍경을 시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림을 잘 그린 박정희는 사물의 핵심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그가 즉석에서 그려서 지시한 약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간략하면서도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눈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다니는 나보다도 더 고생을 하는 분이 어머니다. 시계도 없이 새벽 창사를 보시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다음에 나를 깨우신다. 겨울에 추울 때는 세숫대야에 더운 물을 방 안에까지 들여와서 아직 잠도 덜 깬 나를 세수를 시켜주시고 밥을 먹여주신다. 눈도 덜 떨어졌는데 밥이 먹힐 리 없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어머니한테서 꾸지람을 여러 번 들었다. 아침밥을 먹고 있으면 같은 동네의 꼬마 친구들이 삽작 곁에 와서 가자고 부른다. 어머니는 그 애들을 방 안으로 불러들여 구들목에 앉히고 손발을 녹이도록 권하신다. 밥을 먹고 채비를 차리고 나면 셋이 같이 새벽길을 떠난다. 아직 이웃집에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길을 얼어붙은 시골길을 미끄러지면서 뛰어간다. 망태고 밭두렁길을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청령둑 소나무 사이에 우리들을 보내고 애처로워 지켜보고 서 계시는 어머니의 흰옷 입은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도 어머니께서는 늘 그 장소에 나와 계시거나 더 늦을 때는 동네 어귀 훨씬 밖에까지 형님들과 같이 나오셔서 정이 오느냐, 정이야 하고 부르시면 여기 가요 하고 대답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왜 좀 일찍 오지 이렇게 늦느냐 하며 걱정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두르고 온 목도리를 나에게 또 둘러주신다. 뛰어왔기 때문에 땀이 나서 춥지도 않은데 어머니가 자꾸만 목에다 둘러주시는 것이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구들목 이불 밑에
나의 밥그릇을 따뜻하게 넣어두었다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어머니는 상머리에서 앉아서 지켜보신다. 신고 온 버선을 벗어보면 흙투성이다. 어머니는 밤에 버선을 빨아서 부들묵 이불 밑에 넣어서 말린다. 내일 아침에 또 신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얼었다가 저녁을 먹고 온돌방에 앉으면 갑자기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숙제를 하다가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린다. 어머니가 억지로 나를 깨워서 소변을 보게 하고 옷을 벗겨서 그대로 재우면 곤드레가 되어 떨어져 자버린다. 나이 9살에서 15살까지 6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다. 정의소년보다 4살 위인 누나 제희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서 동생을 돌보는 입장이었다. 제희는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배워서 읽고 쓰고 할 줄은 알았다. 박제희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정희와 함께 학교에 다니던 두 소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퇴해버렸다고 한다. 부모가 학교에 가서 선생들이 철봉 같은 체육 종목에 실기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고는 저러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병신되겠다면서 학교에 못 다니게 하고 서당 교육을 받게 했죠. 정희는 등교 때는 집신을 하나 더 차고 갔죠. 돌아올 때 신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마중을 나가 기다리면 저 끝에 쬐끄마한 아이가 촐랑촐랑 걸어오는 거예요. 하루 40리를 걷는다고 지쳐 빠진 정희를 업고 오면 등 뒤에서 새끈새끈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몸이 약했어요. 새벽밥이라 잘 먹지 못했고 겨울엔 도시락이 꽁꽁 얼어서 먹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한때 밤눈이 어두웠어요. 밤만 되면 봉사 비슷하게 되어 변소에도 제대로 못 갔죠. 제가 어보다 변소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소에 지라를 먹였더니 다시 눈이 밝아졌어요.